비교적 저희 동전배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진짜로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은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교적 저희 동년배 중에서 여행 자율화가 되거나 한 이후에 비교적 해외 경험을 많이 한 편에 속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교적 다양한 공부를 했고, 공교롭게도 전임 총리와 같은 학교도 다녔고, 그리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또 자격도 받는 등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가장 훌륭한 세계에 대한 수출품이 헌법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미국 헌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국 헌법의 정신이 담긴 형사소송 절차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중에 그런 미국 헌법의 정신이라든가 형사소송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참고할 바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1985년에 있었던 서울 미문화원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사실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미국이 과연 한국 당시 전두환 노태우 씨에 의한 한국군의 군사 이동을 허용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그 문제는 미국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한미 우리의 동맹 국가이자 우방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이 어떠한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은 일이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그 일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각성이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한국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군사반란 세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축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교적 미국에 대해서 좀 이해가 깊고, 또 미국 정치의 핵심적인, 사실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도 꽤 오래 개인적인 교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의 주요한 역할이 각 주변국과 그 주변국이 가장 중시하는 논리에 따라서 대화를 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미국에서 로스쿨 공부를 했던 것도 미국이 헌법과 법률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고, 그 판단은 지금도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앞으로 역할을 해나가는 것은 아마 한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여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책을 말씀 주셨는데, 이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 또는 문제 제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새 정부와 제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놓고 또 그 해법을 놓고 풍부한 논의를 벌이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에 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기조를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제가 IMF 97년도 상황에 이현재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던 IMF 비대위의 대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당시 초선 재선 시절에 재경위 정무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물경제 경험이나 경제학 전공은 아니지만 비교적 경제 정책을 쭉 다뤘고 당시 가장 우리 최근 근세사에서 구조조정 관련한 사안들이 많을 때 그 경제정책의 실물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고 꾸준히 그분들과 교류를 해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제가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어떤 언론을 보니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데 좀 과장 같다 하는 기사를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실직자가 거리로 막 나서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IMF보다 더한 위기다라는 저의 진단이 과장 아니냐라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 기사가 조금 전체를 못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그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의 추세가 그 당시에는 비교적 완만한 상승이었는데 지금은 하강 내지 침체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산업적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환경이 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주변 주요 5개국의 관계가 그때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물가라든가 부채 등등의 상황이 국가 재정을 포함해서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관세 협상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판이 바뀌는 상황을 앞두고 있고 그것을 담당해야 할 직전 정부는 사실은 일정한 유산을 남겨놨다기보다는 부채를 극심하게 남겨놓은 상태로 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장기 대책을 세울 것인가, 어떤 중기 대책을 세울 것인가, 어떤 초단기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경제 성장의 회복이라는 절대 과제와 함께 우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하루하루를 지탱하기 어려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심지어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어떻게 당장의 이 위기 극복 해법을 제시할까 등등의 문제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오래 생각해 왔고 대통령님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토론해 왔기 때문에 일정하게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번 인사청문회 사전 준비 과정에서 제게 대한 신상 검증을 철저하게 언론과 또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야권들이 하시고 그것들을 마친 후에 오히려 본 검증의 시간인 국회 검증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인 정책 토론으로 다루는 것이 이 시기에 맞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더 기대하는 것은 저희의 의견보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말씀을 듣고 특히 야권이 현재의 위기를 헤쳐가는 데 있어서 좋은 제안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초당적으로 경제와 외교는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잘 받아안을 마음의 준비를 갖고 저는 청문회에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 문제를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고 질문에도 주셨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대선 기간 과정에서도 앞으로 제기될 여러 문제 가운데
부채 문제와 물가 문제, 소비 진작 문제를 굉장히 중시해서 대통령님과도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첫 회의를 마치시고 현충원 행사 후에, 현충일 행사 이후에 시장을 가시고 물가 문제를 제기하시고 라면값을 제기하신 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현재 특히나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점심값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의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대학생들 1,000원의 아침밥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있고, 그것을 직장의 청년들이나 산업계로 확산하자라는 이야기도 해본 적이 있는데, 구조적인 물가 전반의 관리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특히 일하는 월급 생활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젊은 분들이 매일매일 부딪히는 지금 음식 물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법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요. 유통구조의 문제부터 수입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 오시면 받겠지만은 그때까지 혹시 질문을 주실 경우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내일에라도 정부 차원 그리고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물가대책 간담회를 좀 열어서 제가 토론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국무총리실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도 정상적인 정부라면 대통령께서 물가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의 모든 부처가 나서서 그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현재는 아직 그러한 신속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나 정부가 안착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에게 저희 아직 세팅이 덜 끝났습니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는 처지여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추천제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이 기록을 잘 찾아보시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미 대선 기간 또는 그 이전에 여러 번 그런 아이디어를 내비치셨다 하는 것을 찾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언론에서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저희는 이러저러한 자리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인사 추천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국민주권을 철학으로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 매우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추천이 아니라 하더라도 추천된 인사에 대한 국민의 판단과 의사를 존중하는 폭을 넓혀온 민주주의의 확대 과정에 비춰볼 때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제가 아는 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사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동시에 이 집단지성의 시대에 미처 못 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을 도처에 숨어있는 고수들 또는 도처에 존재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국민들 다수의 판단에 의해서 추천받고, 그것들을 국민과 국정 담당 세력들 대화하면서 풀어가면서 그 중에서 한 분이 될지 여러분이 될지, 또는 아직은 국민들께서 좋다고 생각하는 분을 막상 검증해보니 지금까지의 국민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는 한 번도 못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폭이 어떻게 될지, 결론이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애초에 정신 자체가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혹시 내각 인선에 지연이 될 거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질문 주신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고, 특별히 인사청문상 저에 대한 청문이 끝나고 나면
제가 제청하는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기용하고자 하는 인사들을 기용하는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 인선 절차와 청문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굳이 늦어질 이유를 현재로서는 발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징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앞으로 저의 과료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고 풍부하게 모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권이나 이런 데서 또는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실 때는 기초적인 조사는 마치시고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질문 주신 완납을 했느냐 등등의 질문은 사실은 기초적으로 이미 다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확인하시고 질문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국민들의 의문을 푸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생겨서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한국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첫째 원칙을 충직함, 둘째 원칙을 유능함, 셋째 원칙을 통합과 다양성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대통령님과 총리 문제를 포함한 내각 구성 등등의 문제를 말씀 나눌 때 국무총리를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내각이라는 것이 첫째는 충직함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전제되는 조건이라면, 같은 조건이라면, 기왕이면 여러 가지 출신 배경을 감안해서 성별, 연령, 지역, 성향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다채로운 퍼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고,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하셔서 제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제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통합 문제에 대한 제 개인의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과 관련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소위 DJP 연합이라고 하는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 연합이 있을 때 제가 박태준 총리를 그 DJP 또는 DJT라고 불렸던 때 결합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연락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박태준 전 총리를 깊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만나본 정치인 가운데 가장 애국심과 능력이 탁월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게 됐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후보 확정 이후에 현충원을 가셨을 때에도 예정에 없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더해서 박태준 전 총리 묘역을 가시면 좋겠다고 즉석에서 제안드리고 대통령께서 직접으로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97년도 IMF 위기의 극복이 김대중이 김종필, 박태준의 손을 잡은 것일 뿐만 아니라 김종필, 박태준 같은 국가를 생각하는 보수의 리더들이 정권교체의 기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손을 잡은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바로 그러한 애국적 판단 위에 선 진보 보수를 초월했던
정치적 리더들의 판단과 결합이 IMF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 IMF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손을 보수의 애국적인 분들이 더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 교체를 하고 처음으로 만들었던 정당이 야당으로서의 새정치국민회의를 확대 개편해서 만들었던 새천년 민주당입니다. 그 새천년 민주당의 창당, 영입, 공천 과정을 실제 실무 총괄한 당시 대통령 현직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 비서실장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새천년 민주당을 저는 비록 25년 전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국정의 하나의 과거의 모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25년 전이지만 그 당시 새롭게 구성됐던 새천년 민주당의 당대표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애경의 장영신 회장 같은 분이었고, 다양한 기업인, 다양한 각계 전문가, 다양한 전문인들이 함께해서 굉장히 폭넓은 구성을 했었습니다. 전통적인 진보 세력의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 세력까지 망라했던 그러한 정당을 실무 구성을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판단이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제게는 정치적인 자산 내지는 DNA로 제 몸 어딘가에 쌓여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을 보좌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국정 방향에도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녹아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도 보수론을 제기하셨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이런 말씀을 자주 나눴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중도 보수론을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집권을 했을 경우에 우리 민주당과 정부가 일관되게 확대해야 할 그러한 영역이자 노선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만약 지금 총리가 아니라 당에 남아 있었다면 저는 우리 당의 향후 발전 방향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외부 영입의 일 대부분 담당했는데요. 그래서 중도이던 정은경 전 청장뿐만 아니라 보수에 속했던 권오을, 이인기, 허은하, 김용남, 김상욱, 이석연 이런 분들을 제가 담당해서 마지막에 전화를 드리고 모셔오는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돌이켜서 보면 대선 당시에 진짜 보수, 민주 보수라는 식을 통해서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때 모였던 분들이 앞으로 진정한 합리적 애국적 보수의 영역을 민주당 내에서 넓혀가자 하는 결의를 하신 바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비록 제가 몸을 정부로 옮기게 되지만 그분들이 정치권에서 또 민주당 내에서 그런 역할을 아주 과감하고 활기차고 폭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새로운 집권당이 된 민주당의 변화와 확산에 도움이 되고 국정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의원직을 겸하고 있지만 당무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의 직을 이제 맡으려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정당 정치나 당무에 관한 일들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 정식으로 총리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제 평소의 소신을 갖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지난 총선 때에 상황실장을 맡아서 상황과 정책을 총괄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근 1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저희 지론을 저희 당의 입장으로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좌석을 지금처럼 정당별로 앉지 말고 가나다 순으로 앉으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북유럽의 의회들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를 보면서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문제입니다. 적어도 본회의장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어떤 국회가 굳이 그 자리에서까지 당별로 나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연설을 하기 위해서 입장했을 때 저희 당 의원들 대부분이 그냥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놨을 때 대통령이 연설하면 저는 일어나고 박수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제가 뭐 여러 가지 부족하겠지만은 인간적으로 참기 어려울 만큼 저를 과하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저를 때리시면은 제가 꿈틀 할 수도 있겠으나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맞으면서 제가 가급적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기 좋은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야당 의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의식의 합리적인 핵심이 뭘까? 그 표현이 혹시 간혹 제 마음이나 귀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기서 정말 제기하시는 합리적인 어떤 문제 제기가 뭘까? 라는 것들에 고민하면서 듣는 그런 귀를 조금 훈련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급적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확인을 그냥 기초 확인만 하면 되는 그런 정도의 사안들은 미리 다 정리하고 적어도 나라의 정치와 국가의 미래를 논하는 그런 장답게 국회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고 내용 있는 그러한 정책적 질문들을 준비해 주시면 저도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대한도로 정부는 양 당의 어떤 정책적 경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공직자로서의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도로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제게도 정치인으로서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혹 저도 모르게 아직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아서 실수할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바로바로 교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개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을 다루는 위원회가 그동안에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기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주로 전담하셔야 할 어젠다 세팅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혹시 규제개혁을 과거와 같이 총리실 산하의 어젠다로 다루는 것으로 정리가 된다면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성과 있게 본때 있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개혁 문제는 이미 국민들의 판단과 국민들의 공감하는 포괄적 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의 문제는 이제 정부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후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되 특히 내란 극복에 필요한 내란 심판 등등을 해나가되 그 모든 것들에 앞서거나 우선하거나 배치된다는 표현을 쓸 수는 없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에 비춰서 가장 중요한 일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와 민생 회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그 대원칙 하에서 시기와 방법들이 배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대 총리는 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 좀 계시지만은 제가 총리가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어서 롤 모델을 별로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제가 잘 연구해서 좋은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좋은 총리가 되려면 일단 총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꼭 좀 잘 넘어가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께도 부탁드리고 또 국민 여러분께도 그렇게 응원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평가는 이제 며칠 지났죠?
일주일 지나고도 점수 매기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다 마음이 급한데,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이번 대선 때도 그렇고, 몇 퍼센트 나올 것 같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제가 일관되게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비교할 때 앞으로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국민들께서 딱 주시고 평가해 주신 만큼에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과를 가지고 그것을 올릴 것인가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저는 총리로서 그것에 기여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지지도나 선호도 또는 그런 점수를 올린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성과를 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나라도 또 어떠한 정치나 정당도 무의미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전력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재원은 지금 현재 뾰족하고 기상천외하고 너무 감동적인 새로운 추경 재원을 누군가 알려주시면은 참 좋겠다. 근데 그것을 현재의 국간 사정, 나라 재정 사정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그냥 재정을 지난 정부 해왔듯이 둘 것인가 말 것인가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 후에 가야 할 길을 결정하면 방법은 가능한 방법 가운데 국민 여러분과 상의하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추경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소비 진작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혁신적인 성장률의 장기 회복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라는 것에는 사실은 이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추경 재원을 발굴하고 또 추경 재원의 전통적인 방법의 하나였던 현재의 소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병행되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산업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그 문제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반대해놓고서 왜 그랬냐고 기사를 찾아서 저를 혹시 비판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걸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 문제에서 이전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사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는 적이 있고, 그 또한 제가 소관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정책위 의장으로서 필요해서 한번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제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거나 한 바가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문제는 출신 지역을 막론하고 해당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의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 분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왔고, 부산 지역의 경제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사실상 정치적 수단으로서 계속 관철을 못 시키면서 그 얘기만 하는 일부의 정치적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중에 그렇게 이미 금융노련이라든가 금융계의 상당수가 반대하는 산업 이전 방식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겠다라고 그 문제는 정리한 이후에 동남권 투자은행을 발표하신 것을 알고 있고, 저는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매우 찬동하는 입장입니다. 그 전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왔고, 실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상당수가 그리고 핵심적인 의원들이 사실상 사는 이전을 관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동남권 투자은행 또는 동남권 투자공사 등등의 취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기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마 제기됐던 내용이 잘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경남을 포함한 부의경 권역에서 인사뿐만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 훨씬 더 앞으로 집중적인 어떤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이 잘 되도록
저는 제기하신 대통령과 그것을 입법을 제기한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는 부산의 여야가 힘을 합쳐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대통령님과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를 말씀하시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일 관계가 우리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미 관계 내지는 관세 협상을 풀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무총리로 지명된 날, 그날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조금 대통령이 모시고 몇 사람이 나누고 있을 때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준 사람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했던 고노 요헤이 전 외상의 아들인 고노 타로 전 외상이었습니다. 저와 30년 정도 된 친구입니다. 일본의 정계에 주요한 분들 가운데 제가 오랫동안 교류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한일 관계가 과거는 과거이되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나눠왔던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침 전화를 어떻게 알고 바로 주셔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바로 대통령님 앞에서 받은 적이 있고, 그러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그 직전에 대통령님이 기자간담회를 하실 때, 그 인사지명 기자간담회 하실 때 질문이 있어서 마침 한일 관계에 대해서 외교적 일관성을 중시하겠다는 표현을 막 하셨던 직후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듣고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에 관심을 표시하길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외교적 일관성은 역사적 원칙성과 함께, 즉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헌법적 역사적 원칙성과 함께 한일 관계가 축적해온 외교적 일관성이라는 것은 동시적으로 새 대통령과 정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점으로 나는 알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라는 답을 했고,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첫 질문과 마지막 질문이 연동되는데, 제가 비교적 미국이나 트럼프 정부, 일본, 중국 등등에 두루 관심을 갖고 교류 관계를 좀 지속해 오면서 깊이 있게 한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관계와 어떤 외교관계와 어떤 외교 정책을 취하는 것이 옳겠는가에 대해서도 비교적 생각을 조금 해온 편이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된다면 총리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죠?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총리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롤모델일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롤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건 총리의 롤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국정의 롤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국민 주권의 시대입니다. 국민이 집단주성을 발휘하고 있고, 그 국민의 집단지성을 존중하고 받들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정부가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급적 직접적인 소통, 직접적인 전달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브리핑 룸에 구조라든가 영상체계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모두를 비출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도 그런 깊은 고민의 산물이 아닐까 싶고, 그런 것들을 저는 총리실도 앞으로 해나가고 또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해서 직접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마치 햇볕을 씌우듯이 국민의 햇볕으로 현재의 내란을 극복하고 정부의 혁신을 해나가는 그러한 일을 해가는 것이 저희가 구축하고 지향해야 할 롤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